먼저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제 IT 쪽에 계신 분들인데요. 저는 빅데이터를 바라보는 관점을, 데이터를 바라보는 관점을 좀 더 비즈니스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저 오른쪽 끝에 있는 어떤 가치를 만드는 하나의 소스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데이터가 곧바로 밸류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사이에 인사이트라는 그런 중간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인사이트라는 거는 영어를 그대로 보시면 안을 본다 이런 뜻이잖아요. 내가 어떤 대상에, 내 관심 대상에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내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거의 이제 방법이 데이터를 통해서 그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인사이트로 만들어주는 첫 번째 트랜스포메이션이 바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AI나 데이터 마이닝, 애널리틱스 이런 것을 가지고 바꿔주는 게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는 이 만들어진 인사이트를 누군가가 비즈니스 액션을 취해서 밸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단계를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디시전 메이커고,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이런 분들을 현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현업. 그러니까 제품 개발하는 분, 엔지니어, 마케터, 투자자, 인사관리, 여러분이 계신 조직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분들은 다 여기에 속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핵심은 이분들이 결국은 데이터로부터 나오는 인사이트를 어떤 액션을 취해서 밸류를 만드느냐, 이쪽에 의해서 결판이 나는 거고, 결국 사장님들이 좋아하는 부분은 바로 이런 거죠.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라클도 하고 분석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쪽 맨 뒤에 있는 이 밸류를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결국 디시전 메이커의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를 뽑아주는 것. 엔지니어로 생각하면 어떤 기계 장비의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인사이트를 준다든가, 마케터가 소비자들, 구매자들의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준다든가,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밸류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요리사가 저런 식재료를 가지고 파스타를 만드는 거와 똑같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식재료가 데이터인 거고 파스타가 인사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리사가 열심히 만들어요. 그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바로 셰프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재료가 많고 신선하고 좋으면 좋은 파스타가 나오겠죠. 자, 근데 파스타를 만들었다고 해서 이게 끝난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이 파스타를 먹어야 됩니다. 식당에 들어온 고객이 이 파스타를 먹고 어떤 만족을 느껴야 되겠죠. 아, 내가 정말 배가 고팠는데 배가 부르다, 포만감을 느낀다든가, 또는 내가 먹고 싶었던 것을 먹으면서 아주 행복해진다든가, 여기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리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요리사는 뭘 만들어야 되느냐, 누군가가 식당 고객이 원하는 바로 그 요리를 요리사가 좋은 재료로 만들어줬을 때 이 식당은 해피하게 돌아가겠죠. 자, 그러면 인사이트는 데이터에서만 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이런 소위 물리학, 역학, 회로 이런 전공 공부를 하죠. 전문 지식을 쌓습니다. 또 마케터들은 심리학을 공부합니다. 최근에 만난 어떤 마케팅 교수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케팅의 본질은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필요하다고 느끼게 만들어주는 게 마케팅의 본질이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그래, 그 명품이 팔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딱 들었어요. 명품은 필수품입니다, 여러분. 명품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사람에게. 그 심리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명품을 반드시 사야 된다고 생각하게 만드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 심리학이라는 그런 전문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거고요. 물론 경험과 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인사이트의 소스가 됩니다. 제가 제안하는 거는 여기에다가 빅데이터라는 그런 재료도 집어넣자는 거죠. 마치 우리가 김치를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먹어왔는데 아주 최근에 새로운 재료가 들어온 거 아세요? 바로 고추라는 재료입니다. 이게 임진왜란 이후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김치 입장에서 보면 아주 가장 최근에 들어온 식재료인 거죠.
임진왜란 이후니까 우리 구국의 영웅 이순신 장군은 백김치만 드셨다는 거죠.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고추가 최근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김치 그러면 당연히 고추가 있어야 되는 거고 고추 없는 김치는 이거는 김치도 아니다 막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데이터가 이러한 인사이트의 가장 최신 재료로 들어왔지만 이게 아주 조만간에 또는 이미 아주 중요한 재료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빅데이터 인사이트의 그 특징은 개인화가 있고요, 팩트가 있고요, 객관화가 있고, 세 번째는 non-stop입니다. 이거를 이제 제 구체적인 사례를 몇 개를 보여드리는데, 그 전에 우리가 이 분석을 하는 이게 그림이 조금 옆으로 가 있습니다. 이 분석이 요 사이죠, 그죠? 이 화살표 밑으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액션은 이 빨간색 사이인데요. 우리가 사실은 저 관리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데이터를 분석하려면. 그래서 저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지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항상 데이터는 다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망상이라고 합니다. 망상. 데이터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나요? 누군가가 데이터를 관리하고 준비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잘 요즘 얘기를 안 하지만 이 데이터 엔지니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빅데이터 인프라. 오늘 앞에서 우리 이 행사 오라클에서 만들고 있는 이런 데이터베이스, 뭐 클라우드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요리사 얘기를 다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요리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재료는 뭔가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여러분들 요리 프로그램 보면 요리사는 항상 이런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리사가 이런 재료를 쓰려면 누군가가 마트에 가서 재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감자는 저런 데 있고요. 소고기는 이렇게 있어요. 이걸 누군가가 사다가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이걸 가지고 요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원래 소가 저렇게 생겼나요? 아니에요. 감자가 저렇게 안 생겼습니다. 감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감자 원래 밭에 저렇게 누워 있습니다. 흙 속에. 소는요? 소고기는? 소고기가 어디 있어요? 소가 있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데이터를 분석하고 싶다 그럼 여기서 분석관은 항상 나 데이터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요리사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누군가는 농장에 가서 저렇게 걸어다니는 소를 너 좀 일리 와봐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뭐 그 자세한 과정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도 센서 데이터, ERP 데이터 저 왼쪽과 같은 저런 상태로 되어 있는 거고 저거를 클라우드든 뭐로 중간에 바꾸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분석용 데이터와 같은 이런 형태로 분석가가 분석할 수 있는 또는 현업에서 애널리틱스를 적용할 수 있는 시각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이렇게 준비해주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데 많은 그 기업의 CEO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요리사한테 저 소고기가 필요한데요 그랬더니 이렇게 소를 가르칩니다. 저기 많잖아. 저 소를 가지고 빨리 요리를 만들어라. 소가 여기 있으니까 갈비를 30분 안에 갈비찜을 만들어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IT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뭐 이 사진을 찍어서 나중에 사장님한테 얘기할 때 이걸 활용하시면 됩니다. 앞에 두 스텝이 분석하는 거에 시간의 10배 정도 걸려요. 여러분 요리는 30분 만에 끝납니다. 요리 프로그램. 그렇지만 감자나 소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는 수십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자, 이제 제가 그 비즈니스 사례를 몇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밸류를 창출했던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제너럴 일렉트릭은 항공기 엔진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그 엔진에다가 센서를 달아서 운항 데이터를 전부 확보합니다. 운항 데이터를 분석해서 각 부품의 고장 가능 확률을 계산해서요. 그 다음에 뭐를 했냐면 이걸 가지고 항공사에 가서 예측 보전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이 보전이라는 거는 기계 메인터넌스죠. 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 뭐 10만 킬로 뛰면 뭘 바꾸세요. 뭐 몇 시간을 운행했으면 뭘 바꾸세요. 이렇게 예방 보전인데 이거를 예측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필요 없으면 안 가는 겁니다. 물론 10만 킬로가 안 되는데도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되면 바꾸는 거고 당연히 효율이 높죠. 자, 근데 왜 그동안 예측을 못했을까요? 상태를 모르니까 예측을 못하는 겁니다.
그게 센서로, 데이터로 이제 분석이 가능해진 겁니다. 현대자동차를 생각하시면요, 여러분들 엔진 속에 센서를 넣고 엔진 속의 엔진 오일의 상태를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6개월 5,000km 이런 거 신경 안 쓰겠죠. 여러분의 엔진 속의 상태가 안 좋아지면 문자가 올 거예요. 그럼 문자 보고 그때 가서 바꾸면 돼요. 그게 바로 예측 보전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개인화예요. 퍼스널라이제이션. 우리가 예방 보전에서 무조건 5,000km에 바꾸세요 하는 것들은 그거는 매스를 상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차가 6개월 됐으니까 무조건 바꾸세요. 아니요, 제 차를 보셨나요? 제 차는 깨끗한데요. 바로 데이터를 통해서 제 차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바꾸세요. 제 옆에 있는 분 똑같이 6개월이 지났는데 바꾸지 마세요. 바꿀 필요 없어요. 이런 얘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개인화고, 개인화가 가능한 것은 결국 개개인에 대한 상태를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화 시키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하죠? 우리 몸속에 센서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 몸속에 센서가 있으면 어떤 분한테는 한 달 만에 검사하세요. 어떤 분한테는 5년이 지나도 검사하는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 몸 안에 센서가 없어서 상태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통계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날을 기대해 봅니다. 이거 아세요? 이거 전자오븐이죠. 전자오븐, 로봇 청소기, 이런 세탁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소비자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저희가 소셜미디어 분석을 통해서 봤습니다. 봤더니 이게 트위터에 나온 글인데요.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대략 보시면 이게 소비자들이 이걸 제대로 잘 활용을 못하고 있고 상당히 잘 못 쓰고 있구나. 그래서 이걸 더 깊이 분석을 들여다봤더니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오븐하고 같이 등장하는 단어를 보니까요, 집, 마트, 맛, 엄마, 아이, 간식, 정성, 실패, 귀찮음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대략 그림이 그려지세요? 엄마가 정성을 들여서 아이를 위해서 간식을 정성껏 만드는 겁니다.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죠. 잘 아름답다가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실패와 귀찮음. 이거는 별로 좋은 사인이 아니에요.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를 봤더니 오븐이 있어도 실패한다, 귀찮다. 귀찮은 건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실패한다, 실패 과정은 레시피를 따라가도 실패한다. 도대체 왜 실패하나? 물론 이 베이킹이라는 게 우리 한국 사람한테 익숙한 요리법이 아니고 이 엄마가 두 종류의 엄마가 등장하는데요, 소셜미디어에. 이거 아이를 위해서 과자를 굽는 엄마가 있고, 굽는 엄마가 하다가 실패해서 잘 안 되면 이제 전화하는 엄마가 있어요. 친정 엄마라고 하죠. 근데 그 친정 엄마도 이걸 모릅니다, 잘. 왜냐하면 그 엄마가, 친정 엄마는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도움을 못 줘요. 그래서 첫 번째 엄마가 좌절합니다. 그러면 이제 소셜미디어에 또 실패했다고. 결국은 뭐가 문제냐면요, 오븐은 브랜드마다 세팅이 다르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인터넷에서 누군가가 쓴 레시피를 다운받아서 내가 따라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집에서 어떤 오븐으로 이 레시피를 적었는지는 알 방법이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오븐하고 세팅이 당연히 다르겠죠. 알 방법이 없으니까 따라하다가 실패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뭐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게 바로 인사이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라는 식재료를 가지고 만든 요리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 식재료의 특징은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 두 번째 특징, 객관적이다. 누군가가 이와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월요일 아침에 팀장한테 가서, 팀장님,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이게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뭘까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얘기하고 이 70만 명의 소셜미디어의 그 블로그와 트위터를 분석한 이거와 차이가 뭐죠? 주말에 곰곰이 생각한 건 의견입니다. 한 개인의 의견이고, 이건 70만 명의 의견을 모아놓은 객관화된 팩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의견과 팩트가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죠. 한 사람이 하는 얘기는 팀장님이 한 방에 날릴 수 있어요. 야, 그거 네 생각이지. 그거 네 생각이지. 또 사장님이 그럴 수 있어요. 야, 그거 우리 딸은 잘하던데 한 방에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 팩트는 사장님도 날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기가 낮고
젊고 경험이 없다. 그럴수록 여러분들은 이 데이터라는 무기로 무장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팀장님하고 1대1로 붙을 수가 있고 사장님하고도 붙을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제 생각이라는 얘기만 빼시면 돼요. 이건 제 생각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메신저이고 이거는 소비자들 70만 명의 소비자들의 생각이에요. 저는 그냥 전달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파워가 나옵니다. 아침이면 어떻습니까? 이 중요한 와인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 와인을 보시면 둘 다 보르도의 최고급 와인이에요. 최고급인데 갑자기 왼쪽 와인이 저렴하게 보이지 않으세요? 오른쪽에 비해서 가격이 3분의 1밖에 안 되고요. 그런데 딱 보니까 차이는 연도 차이입니다. 이게 2006년이고 2009년이에요. 도대체 2009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와인은 그 포도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도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냐에 의해서 품질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프린스턴 대학 교수님인데 이분이 2000년경에 이런 수식을 본인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거는 프랑스 기상청에서 받은 날씨 데이터를 가지고 와인의 가격과의 관계를 이게 뭐 간단한 사실은 통계에 나오는 선형 회계 분석 아니에요. 이 회계 분석식을 데이터로부터 추출해낸 거예요. 네, 이런 거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에게 다시 말씀드린 건 이분이 이거 수식을 쓴 게 아니다. 옆에 있는 이런 숫자들, 이런 변수들, 이런 애트리뷰트들이 전부 자동으로 셀렉트가 된 거죠. 데이터로부터 나온 겁니다.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보시면 전년도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여름에 덥고 그 다음에 수학기에 비가 조금 오면 그러면 와인의 품질은 좋아진다. 그것도 10년, 20년 후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10년, 20년. 대단하죠? 지금 포도는요, 이 공식에 의해서 품질이 결정되고 가격이 결정되는 그 순간에 포도는 어떤 상태예요? 밭에서 따가지고 트럭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직 이 포도를 씻지도 않았어요. 와인은커녕 포도가 아직 씻겨지지도 않았어요. 이제 이걸 씻고 뭐 이것저것 불순물 제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옥통에 집어넣는 그런 단계. 이런 정도로 우리가 미리 할 수 있다? 결국은 뭐죠? 이것도 객관합니다. 어떤 식으로 와인을 평가하죠? 사람이 맛을 보고 평가하죠. 그게 아니고 이거는 날씨라는 객관적인 팩트에 의해서 평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객관은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죠? 우리나라 영화는 전 세계 모든 영화가 다 배급사라는 그런 회사를 통해서 극장에 걸립니다. 주로 우리나라는 목요일 날 그러니까 개봉이 되는데요. 이 배급사들은 내가 자기가 10억에 산 영화를 또는 100억에 산 영화를 도대체 몇 명이나 들어와서 볼까? 수입이 얼마나 될까? 이거가 총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과거 은행 데이터를 가지고 첫 주말 관객 수를 예측을 해보자. 이것도 객관합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주관적으로 판단했어요. 어떻게 판단할까요? 주관적으로. 내가 보니까 이번에 이 영화는 30만 들어올 것 같아요. 김 과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요 40만 들어온다고 봅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임원회에다가 35만으로 보고합니다. 난 30만, 저 친구는 40만, 우리 평균 35만. 그럼 임원회에서 또 그렇게 합니다. 이게 완전히 주목보고죠. 그거를 좀 우리가 객관화시켜보자. 결국 과거에 흥행했던 영화들을 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서 이런 유사한 영화가 과거에 몇 명이나 들어왔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데이터로부터 뽑아보자. 그래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제가 2016년에 만들었어요. 그때까지 한국에서 개봉한 모든 상업 영화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네이버 이런 데 데이터가 다 있어요. 그걸 가지고 개봉 첫 번째 주 토요일 관객 수를 예측하는데요. 예측할 때 사용하는 변수는 이런 겁니다. 어떤 장르냐, 어느 국가냐, 제작사는 어디냐, 배우는 누구냐, 감독은 누구냐,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시장에서의 그 소비자들의 반응, 그러니까 시장 조사를 좀 해서 대중의 인지도나 선호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다 버무려가지고 이런 데이터로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죠. 매우 정확해요. 매우 정확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고요. 2015년까지를 썼죠. 그럼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르면 16년, 17년, 18년 계속 영화들이 나오잖아요. 그 데이터를 계속 확보해서 이 모델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잘 맞추는 사람이 컨디션이 안 좋아질 때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야, 너 요새 좀 감이 떨어진 것 같아. 요새 이렇게 못 맞춰. 뭐 이런 얘기, 그런 대화 자체가 우리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모델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잘 안 보여야 됩니다. 이거 잘 보이시면 안 돼요. 이게 이 회사의 기밀이기 때문에 그냥 대략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것도 제가 손으로 쓴 게 아니고 이것도 데이터가 이런 구조를 만들어준 겁니다. 뭐 아마존 뭐 설명할 필요 없고 우리 오라클 경쟁사인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요. 여기서의 아마존은 백화점 아마존을 얘기하는 겁니다. AWS가 아니고. 자, 이 아마존은 고객 사용 내역을 가지고 누가 어떤 제품 구매할까를 분석하지 않습니까? 유명하죠. 전체 매출의 40%가 추천이랍니다. 뭐 넷플릭스는 전체 매출의 60%가 추천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도대체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를 너무 잘 아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최근에 아마존이 이런 특허를 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뭐냐면요, 예측 배송이에요. 그러니까 저 안 샀는데 저한테 보내는 겁니다. 너 살 거지? 이러면서 보내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제가 뭔가 힌트를 줬겠죠, 이 회사한테. 제가 밤에 들어가서 이 시계를 열심히 봐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뚫어져라 한 10분을 보다가 가격을 5,700달러. 좀 심하네. 그리고 제가 포기합니다. 다음날 또 들어가서 또 봐요. 한 3일 연속 보잖아요. 그러면 드론 타고 옵니다. 제가 저희 집으로. 거기 딱 열어보니까 바로 제가 밤마다 보던 그 시계가 들어가 있고 뭐라고 돼 있어요? 원치 않으시면 반송하세요. 제가 왜 원치 않아요? 게다가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하늘의 뜻 같지 않으세요? 제가 감히 하늘의 뜻을 벗어날 수 있을까 뭐 이러면서 제가 딱 차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냥 이거는 자동 결제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하려면 정확해야 돼요. 반 이상이 뭐 돌려보낸다 큰일 나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첫째, 제가 밤마다 들어가 봤다. 이 사람이 여기 꽂혀 있구나. 두 번째, 이 사람의 과거 구매 내역이나 사는 지역 등등을 봤을 때 이 사람 무리지만 우리가 좀 푸시하면 질릴 수 있어. 좀 밀어보는 딱 넘어가는 거죠. 이게 바로 예측 배송입니다. 뭐 이 정도까지 하는데 제가 감화를 받아서 사야겠죠. 자, 이거는 고객의 생각하고 행동이 좀 다르다는 그런 건데요. 미국의 제3위 데이팅 서비스입니다. OkCupid입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여기 뭐 이 데이팅 사이트니까요. 앱을 다운받은 다음에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신에 대한 정보를 집어넣겠죠. 난 몇 살이고 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나에 대한 데이터를 집어넣고요. 두 번째는 내가 만나고 싶은 이성에 대한 정보를 집어넣어요. 나는 몇 살부터 몇 살 이 범주 안에 있는 사람을 만나겠다. 뭐 직업은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 뭐 대졸자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쭉 씁니다. 미국이니까 인종도 쓰고요. 그렇게 쓰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나이만 봤을 때요. 이게 여성의 나이입니다. 이 X축이 가로축이 여성이에요. 자, 여성의 경우 이 Y축은 그 여성이 만날 용의가 있다라고 쓴 남성의 나이의 이 민맥스예요. 자, 이 가운데 이 점선이 뭐냐면 동갑이에요. 여기 보시면 젊은 여성은 이 나이 많은 남자를 만나겠다고 주로 쓰는 거죠. 오빠들만 20대 초반 중반은 오빠한테만 관심이 있다. 근데 여성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점선 밑에 사람을 관심을 갖게 됩니다. 즉 오빠는 계속 관심이 있지만 이제 동생들한테도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연하도 만나겠다. 그래서 여성들이 나이가 들면 연하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어때요? 동의하세요? 자, 남성은 어떨까요? 남성도 근데 남성은 원래
젊었을 때도 동생한테 관심 많고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먼 동생한테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자, 이거는 자기가 입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입력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그러면 입력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매칭이 되겠죠. 알고리즘에 의해서 매칭이 돼요. 이 사람이 뭐 몇 살 먹은 사람하고 만나겠다는데 여기 딱 매칭이 된다. 그러면 이제 5명의 후보가 와요. 프로필이 오는 거죠. 사진도 오고 나이도 오고 다 봅니다. 다 5명을 보고 이 사람이 문자를 보내요. 근데 문자를 첫 번째 제 1순위로 문자를 보내는 사람은 도대체 몇 살 먹은 사람이야를 나이로 한번 봤어요. 자, 여성을 볼게요. 여성을 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어때요? 아까랑 비교해 보시면 역시 젊은 여성들은 오빠들한테 보내요. 근데 조금 실망스러운 게 나이 많은 여성들이에요. 자, 나이 많은 여성들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오빠와 동생에게 다 같이 관심이 있었죠. 그런데 실제 문자 보내는 거는 연하라는 거예요. 오빠들한테는 안 보내요. 평균적으로 다 연하들한테 보내요. 이게 점점 심해집니다. 여기는 동갑이다가 여기 이제 연하로 나고. 자, 남성은 어떨까요? 이건 행동이죠. 앞에 거는 자기의 생각 또는 말이고요. 이건 행동이에요. 남성은 어떨까요? 설명이 필요 없으신가요? 자, 이거는 50세까지의 남성들의 이상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성이 50이 넘어가면 이제 달라질 거예요. 이렇게 확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게 결국은 뭐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소비자들한테 묻지 말라는 거예요. 소비자한테 묻지 말고 소비자의 행동을 관찰하라. 그게 사실은 레슨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은 이제 빅데이터 시대에 물어보는 일은 더 이상 하지 말고 어쨌든 우리의 행동은 엄청나게 많은 센서를 통해서 우리가 수집을 할 수 있으니 그 수집된 데이터로 그 사람의 행동을 보지 자꾸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본인도 몰라요, 본인도. 뭐 이게 의도적으로 얘기했는지 뭐 자연스럽게 된지. 참 이게 그리고요, 성사됐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는 어디까지 시도했다는 거지 성사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록스 케이스인데요. 직원들의 이력이나 성격을 가지고 조기 퇴사. 이게 이제 콜센터입니다. 그래서 콜센터에서 하도 조기 퇴사가 많아서 이 사람들이 심리검사 뭐 이력서 가지고 애널리틱스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콜센터에서 한 달간 교육을 받으면 $5,000가 나가는데 그 $5,000를 쓰고 한 달 만에 퇴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데미지죠. 그래서 그렇다고 다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 나가고 누군 안 나가더라. 누가 나가고 누가 안 나가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력서와 그 성격 검사를 가지고 봤더니 나가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집이 멀거나 교통수단이 애매하거나 친구가 없거나 너무 많거나 그 다음에 이제 이겁니다. 성격상 궁금한 게 너무 많은 사람. 이 사람들이 금방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공감을 너무 잘하거나 창의력이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간다 라는 인사이트를 얻은 겁니다. 데이터로부터 이걸 얻은 거예요. 이 누군가가 심리학자가 앉아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걸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인사이트. 그럼 인사이트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런 사람을 고용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6개월 만에 그 퇴사율이 20% 감소했어요. 이게 바로 객관적인 거죠. HR이 그냥 요즘 말이야 이런 애들이 많이 나가는 것 같아 이게 아니고 데이터로 우리가 찾아낸 거죠. 자, 20%가 많다고 생각하거나 적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20%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가 준 데이터가 이력서하고 성격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 퇴사 원인은 무수히 많죠. 다른 것도 많아요. 뭐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아파, 뭐 결혼을 해서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야 돼. 이런 이유는요. 여기 나올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데이터가 우리에게 주는 매장량이라는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매장량이 1000kg인 금광에서는 여러분들이 1200kg를 뺄 수가 없습니다. 1000kg짜리에서는 여러분 950kg 뺐으면 아주 박수 받고 잘했다고 칭찬받아요. 그런 것이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기술에서 혁신으로 넘어가려면 이 4단계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가 기획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기획이라는 거는 DID입니다. 그래서
밸류부터 생각해서 가야 되고, 두 번째가 데이터를 인사이트로 바꾸는 거고, 세 번째가 인사이트 체크, 마지막이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요리하는 거고요. 이건 요리를 먹는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빨간색은 말씀을 안 드렸어요. 이게 바로 제일 중요한 건데요. 식당에서 손님이 주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우시면 시원한 냉면을 주문하죠. 내가 추우면 뜨끈한 국을 주문을 합니다. 그게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합니까? 이거 누가 하죠? 디시전 메이커가 해야 됩니다. 최악의 손님이 누굴까요? 식당에 들어와서 딱 앉은 다음에 뭐 드릴까요? 그랬더니 글쎄 맛있는 거 가져와봐. 이런 사람이 최악이에요. 여러분들에 계신 회사에서 어떤 현업들이 빅데이터, 뭐 오라클 그렇게 비싼 거 사가지고 뭐 했어? 뭐 좀 근사한 거 가져와봐.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하세요. 식당 가서도 그런 식으로 사시냐고. 식당 가서도 맛있는 거 가져와봐 이렇게 하시냐고. 그렇지 않죠. 현업이 정확하게 자기가 뭘 원하는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데이터 엔지니어가 데이터 준비하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그 준비된 재료로 요리를 해서 드리는 거죠.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너무 짧은데요. 혹시 제 얘기를 더 길게 보고 싶으시면 이 책을 사서 보시면 됩니다. 요새 눈도 잘 안 보인다 이러시는 분, 비싸다 하시는 분은요, 이 제목으로 무료 유튜브에도 있고 뭐 네이버 클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료로도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읽으셔도 되고 보실 수도 되고. 자, 오늘 아무튼 이런 중요한, 지금 빅데이터 시대의 중요한 데이터 어떻게 밸류를 만드느냐를 말씀드렸고요. 이제 이 데이터가 이렇게 밸류화 되려면 데이터가 어떻게 잘 보관되고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행사에서 여러분들 많은 정보를 가져가셔서 여러분들 조직에서, 회사에서 많은 밸류를 만들어내시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